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가 돼서 이제 온라인 클래스 말고 학교에서 대면 수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좀 더뎌졌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아직 구독 취소하지 않고 기다려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 여태까지 세계사 강의를 주로 올렸는데 지금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근현대사 강의를 조금 올려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오늘 올라가고 이제 앞으로 일주일 상간으로 시험 전까지 총 3강의가 올라갈 건데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개항기 혹은 구한말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이면 그러니까 오픈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항구를 오픈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나라의 문을 열고 새로운 문물에 이제 조선이 뛰어들게 된다. 뭐 이런 식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한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대한제국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일 때도 있고, 조선 말부터 이제 대한제국 시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시기를 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조선 말기부터 1910년에 이제 일본이 우리의 나라를 빼앗는 시기까지를 조금 한 번에 깔끔하게 싹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트를 하나 꺼내시고요. 펜을 꺼내시고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필기를 한번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필기를 미리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필기를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노트를 옆으로 뉘어서 가로를 길게 해주시고요. 총 보시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4, 6, 8. 총 8칸이죠. 이 8칸이 들어가게 필기를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 그려야 되니까 일단 빨리 노트와 종이 똑같은 말이죠. 노트와 펜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막 말도 막 버벅버벅거리거나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어여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에 조선 말에서 이제 우리가 현대화된 국가, 근대화된 국가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선이 어떻게 근대화를 시도했는가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나름대로 근대 국가를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노력은 때로는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뭐 열강들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뭐 청일전쟁도 있고 러일전쟁도 있고 뭐 을미사변이나 아간파천 것들도 그런 것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당했는지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에 이 개항기랑 구한말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런 흐름을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공부할 때 가장 메인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각각의 내용들의 제목에 따라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사건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각각 사건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흐름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국권 피탈까지 그냥 단추 누르면 버튼 누르면은 삑 누르면 이렇게 줄줄줄줄 나올 수 있듯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현대사가 다 똑같겠지만 그 이전의 역사랑 다르게 조금 더 흐름 위주로 여러분들이 리듬을 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은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나오는 거 딱 보더라도 뭐 갑신정변, 이모군란, 뭐 삼국간섭, 뭐 가보기업 그러니까 평소에 안 쓰는 단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건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이런 이름들을 그냥 우리가 드립다 외우다 보면은 공부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흐름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줄 한 줄 선생님이랑 좀 설명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필기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한 판 딱 만들고 나면은 아마 굉장히 여러분이 공부도 많이 되고 뿌듯할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다라고 해서 이제 근대사 파트를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인물이 바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
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대신 권력을 잡았던 게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때 조선 내부의 상황과 외부의 상황을 우리가 구별을 해서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일단 세도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도 정치가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세도 정치는 소수의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 전에 있었던 뭐 붕당 정치나 평평 정치 이런 것들은 완전 무너져 버리고, 외척들이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휘두르던 게 세도 정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왕권이 약화가 되었겠죠. 왕권은 약화가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세금적인 부분에선 삼정의 문란이 있었습니다. 삼정의 문란, 이른바 쓰리정,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세금에 문제점이 생겨서 당시에 조세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했었고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이 내부적인 문제로 있었습니다. 결국에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인물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떠한 시대적인 과제를 갖고 있었던 거죠.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왕권을 강화합니다. 왕권 강화의 대표적인 예시로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경복궁을 다시 크게 멋있게 중건함으로써 왕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죠. 또 뭐 한 개 더 하자면 세도 가문 축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겠죠. 세도 가문을 이제 쫓아낸다거나 안동김씨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세금 개혁, 삼정의 문란 같은 사람들이 민생이 어려워지니까 돈을 많이 걷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 호포제 같은 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포제는 쉽게 생각하면은 기존의 양반들이 내지 않던 세금을 양반에게까지 부과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호포제 실시 이후에는 뭐 플러스 뭐 양전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토지를 조사를 해서 전세 수입을 늘리고 그런 기타 등등의 활동을 통해서 세금도 개혁을 해서 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내부적으로 노력했던 인물이 흥선대원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상황에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의 내부적인 활동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바로 외부의 상황에 대한 흥선대원군의 대책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많은 외세들이 침입을 합니다. 이 시기의 외세는 대표적으로 서양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서양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크게 두 개의 나라가 이제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프랑스와 미국 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1866년에 병인양요를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도, 당시에 이제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주교를 금지했기 때문에 천주교를 믿는 백성들과 천주교를 전파하는 서양 선교사들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이 들어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천주교도 학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병인 박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사망하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에서 책임을 물으면서 당시에 서울의 앞바다에 있던 인천 강화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던 게 바로 병인 양요 되겠습니다. 뭐 어찌저찌 해서 병인 양요에서 프랑스 군대를 몰아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외규장각 같은 데 들어있는 우리 문화재들 같은 것들이 프랑스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규장각 문화재 이런 것도 여러분이 플러스에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 말고 또 어떤 나라가 있었냐? 미국도 있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물을 달라 이런 식으로 당시에, 그리고 통상을 오픈해라 이런 식의 좀 제안을 하면서 평양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는데, 그 행패를 부리는 제너럴 셔먼호에 대해서 당시 평양의 군민들이 합심을 해서 이 배를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이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사건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군대를 역시 강화도로 파병하게 된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사건의 제목과 이 사건이 어떤 나라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정도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독일 상인이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무덤인 남현군 묘를 도굴하려 했던 뭐 남현군 묘, 뭐 도굴 사건, 뭐 독일 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둔다면 더욱더 깊은 이해가 되겠지요. 자, 중요한 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서양 세력들이랑 친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네랑 친구 안 할 거야. 이 정책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되겠습니다. 통상, 무역도, 수교, 외교도 거부 안 하는 정책이다. 우리는 너희랑 무역도 안 하고 외교도 안 할 거야. 친구 안 맺을 거야. 하는 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이다 하면은 여러분 바로 머릿속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 8글자를 딱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정신이 담겨있는 문화재가 바로 척화비가 되는데 이렇게 생긴 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석의 내용이 써 있어요. 서양 애들이랑 친구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써 있는데 이 비석을 전국 곳곳에다가 흥선대원군이 심어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척화비가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상징 문화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이제 정치가 끝이 나고 이제 원래 어렸던 고종이 성인이 되면서 고종이 스스로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스스로 정치를 고종이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개화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원래 개화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흥선대원군처럼 점점 더 나라의 문을 오픈을 하고 우리도 개화, 근대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바로 마치 서양 국가들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의 강화도에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요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배가 운요호입니다. 당시에 운요호가 우리나라 강화도 앞바다에 와가지고 뭐 물을 요구를 하고 식량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침입을 하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조선군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공격에 대해서 너네 왜 우리나라 배를 함부로 공격하냐 라고 하면서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우리랑 하나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있었고요.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중고등학생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크게 가장 유명한 부분이 바로 1조와 10조가 되겠습니다. 뭐 1관, 10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1조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냐? 조선과 일본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바로 여러분이 조선이랑 일본이랑 평등하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일본의 작전에 먹히는 겁니다. 조선과 일본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사실 조선과 일본이 실제로 평등하다라고 한 것을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조선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조선이 황제의 나라, 형님의 나라로 모시고 있던 청나라가 일본과 조선 사이에 간섭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선은 일본이랑 동등한 평등한 그런 독립국이니까 조선 대 일본 1대1로 조약을 맺는 거지 청나라 너 황제라 그래서 낄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1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조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10조에 보게 되면은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일본인을 처벌할 때 조선에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법이 아니라 일본의 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치외법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불평등 조약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의의는 꽤 큽니다. 왜냐? 1876년에 기존에 우리는 중국 중심의 외교 질서에 갇혀 있었지만 그런 전통적인 외교 스타일이 아니라 새롭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조약 시스템의 외교 관계에 조선이 새롭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으로서 강화도 조약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있으니 이러한 10조 치외법권 같은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강화도 조약은 상당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런 것 역시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놓을 수 있어야겠지요. 자,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에 조선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서양 국가들과도 많은 조약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때 맺은 조약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역시나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겠고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랑 맺은 조약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일본과 조선이 강화도 조약에서 맺었던 조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처럼 치외법권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냐? 최혜국 대우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 이름이 어렵지만 풀어서 설명하면 쉽습니다. 최고로 혜택받는 나라의 대우를 해주겠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을 때 그 다른 나라랑 맺은 조약의 내용 중에 굉장히 좋은 조항이 있다면 이 좋은 조항은 우리나라의 최혜국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에는 자동으로 그 좋은 조항이 이쪽에 업그레이드 된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로 혜택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맺은 조약에서 엄청 좋은 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의 조항이 최혜국 대우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들과 근대 조약을 맺고 조선 역시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개혁들이 있지만 뭐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 신식군대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체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신식군대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별기군 되겠습니다. 별기군. 기억하기 어렵다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군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신식 군대니까 기존의 군대랑 다르게 뭔가 더 새로운 그런 총이나 새로운 무기나 새로운 제식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한 신식 군대가 이제 창설이 됐고 조선 역시 새롭게 개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서양과의 조약 이후에 이제 나라의 문을 열면서 조선도 슬슬 세계화, 근대화, 서양 스타일의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별기군을 창설하는 것에 스노우볼이 굴러가게 되니 그것이 오늘 배우게 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이모년에 1882년에 이모년에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모군란 되겠습니다. 그럼 군대들은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바로 구식 군인들이 신식 군인들, 별기군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차별받은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봉급, 월급에 해당되는 그 쌀, 이런 것도 제때 지급이 안 됐고 13개월이나 밀려서 지급했지만 그 안에 먹을 수 없는 뭐 쌀 껍데기나 흙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고 그것에 불만을 가졌던 구식 군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구식 군인들의 반란에 당시의 개화 이후에 살기 어려웠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조선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더 살기 어려워졌던 하층민들이 여기에 가담하게 되면서 개화 반대의 움직임을 띠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모군란 조선 정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면 좋았겠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시기에 조선 정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못하는 거죠. 이때 누구를 부르냐? 누구를 불러야겠어요? 우리의 형님의 나라, 황제의 나라로 모시고 있던 청나라를 부르게 됩니다. 결국에 이 이모군란은 누가 진압하게 되냐? 청나라가 진압을 하게 되고요. 청나라가 우리나라 이모군란을 진압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무지하게 세지는 그러한 이모군란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강해지다 보니까 조선 내부에서 있을 수 있었던 독립적인 어떠한 개화 정책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개화 정책이 마음 먹었던 것처럼 조선의 개혁이 마음 먹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삐걱삐걱 되면서 흘러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삐걱삐걱 되는 상황 때문에 등장하는 게 바로 다 맞물려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배울 또 갑신정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대화 노력, 근대 국가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위에서부터의 노력도 있고 아래에서부터의 노력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눠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 위에서부터의 노력이었던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을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왜 발생했냐? 불과 이모군란부터 2년 뒤의 일인데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개화 정책이 굉장히 더디게 흘러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개화하고 싶은 개화파 중에서도 성격이 급한 급진 개화파라고 부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옥균 같은 인물을 들 수 있죠. 이 급진개화파들의 특징은 어떠냐?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과 친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했던 일본을 모델로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마치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빠른 시일 내에 근대화와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급진개화파가 되는데 이 급진개화파들이 84년에 우정총국, 지금의 우체국 오픈 기념식에서 정치적인 변란을 일으키게 되니 그것이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김옥균과 급진개화파 권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빠르게 왕을 포섭을 하게 되고요. 왕을 손에 쥐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서 이제 정치 시스템을 바꿔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개혁이 불과 3일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일 이후에 결국 또 누가 진압하냐? 조선이 믿을 나라는 뭐 여기밖에 없죠. 청나라가 다시 또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의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청나라가 이제 들어와서 일본과 만나게 되면서 이들이 텐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의 내용이 뭐냐? 청이랑 일본이 군대를 조선에 파견할 때는 서로 동시에 파견하고 나간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약속한 텐진 조약이 이 시기에 맺어지게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 이거는 청나라랑 일본이 이제 조선을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야욕을 드러낸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텐진 조약이 잠시 후에 나올 동학농민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자, 10년이 지난 94년 아래에서부터의 개혁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동학농민운동인데 원래는 전라도 지역에서 있었던 농민들의 운동이었어. 전라도 지역에 전라도 고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지방에 탐관오리가 있었는데 이 탐관오리를 몰아내고 뭐 그 과정에서 그걸 조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농민들이 처음에는 우리 동네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저 탐관오리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 전라도 아니 조선 전체가 다 너무 낡아빠졌고 썩어빠진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걸 농민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전라도 지역의 모든 많은 농민들이 일시에 그냥 동시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농민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동학 농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당시에 농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동학이라고 하는 민족 종교의 영향도 짙게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제시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낡은 정치를 개혁하자. 우리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됐었던 그 처음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조선 시스템이 너무 낡았다. 너무 안 좋은 그런 세금 시스템, 그 다음에 관리가 백성을 이제 쪼아 먹는 시스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바꿔야 된다. 좀 더 조선을 아름답게 좀 더 발전한 나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 운동이 일단 있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외세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민족 운동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세는 누구냐? 바로 일본인데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선 정부에서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맞습니다. 못하겠죠. 어디 부르냐? 청나라를 부릅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불러서 동학농민운동을 조금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청나라가 들어올 때 옆에서 일본이 얘기를 합니다. 야, 청나라야, 우리 텐진조약 맺었던 거 기억나니? 텐진조약에 따르면 청나라 군대가 들어갈 때 일본 군대도 동시에 조선에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청나라에 일본이 꼽사리를 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던 농민군은 청나라랑 일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운동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 양국 군대가 들어오게 생겼다. 얘네들이 깽판 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진으로 동학농민운동이 해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자 동학농민운동이 이제는 반외세, 외세 아웃, 일본 나가라 라고 하는 움직임을 띠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민족 운동으로서의 성격 역시 이때 갖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많은 농민들 서울로 올라가서 일본을 내쫓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서울을 가기 위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주 우금치 지역에서 일본군과 붙게 되지요. 안타깝게도 우금치 전투에서 조선군대는 패배하게 되고요. 결국에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 우리가 갑신정변에서 김옥균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야 된다면 동학농민운동에서는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 이런 인물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 청나라랑 일본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청일전쟁 되겠습니다.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일본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커지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거의 승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타이밍에 청일전쟁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되고 그러한 와중에 조선에서 근대 개혁이 발생하게 되니 그것이 우리의 메인 근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갑오 개혁이 되겠습니다. 갑오 개혁은 굉장히 많은 개혁을 실시를 했고 조선 정부의 메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근대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으로는 일본의 간섭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갑오 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시기에 신분제 폐지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면은 우리 가족들까지 같이 처벌을 받는 연좌제 역시 이때 폐지가 되고요.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켜서 남자 집안에 보내게 되는 조혼이나 남편을 잃게 된 과부들이 결혼을 할 수 없게 막아놨던 그런 풍습들 다 없애게 되는 그런 과거에 안 좋았던 풍습들이 이 시기에 전부 다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글을 고종이 반포하게 됩니다. 교육 입국 조서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육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근대 교육이 상당히 이 시기에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가 교육 입국 조서 되겠습니다. 갑오 개혁 같은 경우에는 근대 개혁으로서 상당히 많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갑오 개혁은 청일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것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청일전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원래 청나라를 항상 황제의 나라, 형님의 나라로 모시고 있던 조선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 아니 우리가 그렇게 세게 생각했던 우리의 형님 나라 청나라가 일본한테 무너졌단 말이야? 일본 너무 무서운 걸?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조선이 보기에 깜짝 놀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냐? 바로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삼국 간섭은 뭐냐?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청나라의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많은 배상금이나 영토를 청나라한테 뜯어내고 있는 와중이었어. 그때 일본이 청나라한테 요동반도라고 하는 땅을 뜯어냈는데 만약에 일본이 이 요동반도 지도를 그려보자면은 이제 약식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동반도가 이제 이 지역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 요동반도까지 이제 일본이 먹게 됐다. 그러면 일본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힘을 합쳐서 일본한테 야 일본 너네 청나라한테 뺏었던 요동반도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줘 라고 간섭하게 되는 삼국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삼국 간섭에서 일본은 청나라랑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직 러시아랑 독일, 프랑스 같은 대표적인 서양의 강대국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간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되죠. 이 상황을 봤던 조선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처음에는 청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알았어. 그런데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졌네. 일본이 제일 센 건가? 근데 이 일본 누구한테? 러시아한테 삼국 간섭에서 보니까 잽도 안 되더라. 러시아가 제일 세더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붙어야 되는 거는 러시아라고 조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삼국 간섭 이후에 조선에서는 친러시아 정책이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내부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일본이 조선을 야금야금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러시아가 나오고 조선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결국에 일본은 이러한 침략 욕구 이런 것들을 분출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터져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을미사변 되겠습니다. 1895년 되겠습니다. 청일전쟁이 1894년이었고요. 을미사변은 그 1년 뒤인 1895년 되겠습니다. 을미사변이 뭐냐? 을미년에 일어난 어떠한 변고. 무슨 일인고 하니 일본이 명성황후를 살해했습니다. 당시에 명성황후는 그냥 단순한 고종의 부인이 아니라 조선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정치인이다. 이렇게 봤어야 돼. 왜냐면은 명성황후 가 민씨인데 이 명성황후 민씨의 친척들 민씨 일가가 조선 정부에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었고 이들이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백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성황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했고 명성황후가 이 시기에 일본보다는 러시아 쪽에 가까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명성황후가 눈에 가셨을 겁니다. 결국에 일본은 아주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 행위로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게 바로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자, 을미사변 이후에 당연히 조선 정부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이러한 일본의 영향력 일본의 간섭 아래에서 또다시 한 번의 개혁이 실시되니 그것을 우리가 을미개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을미개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발령 되겠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는 단발령이 이 시기에 통과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고종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면서 조선의 개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미사변을 본 고종은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내가 왕인데 나의 부인이 우리나라 궁궐 안에서 일본인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 진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죠. 결국에 우리의 고종 이대로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일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조선의 궁궐을 탈출해서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공사관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이 있는 건물로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영토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본도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자 원하지 않는다면 러시아 공사관에는 함부로 개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 고종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거처를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되는 악관 파천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파천은 왕이 이제 이사 가는 거를 급박한 상황에서 왕이 이사 가는 거를 어려운 한자로 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사 갔으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들이 조선에서 이권을 뺏어가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겠지. 맨입에 러시아가 그래 고종 우리가 보호해줄게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고종이 왔으니까 당연히 고종한테서 조선한테서 많은 이득들 그런 권리들을 뺏어갔겠죠. 이게 바로 악관 파천 되겠습니다. 이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시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않았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겁니다. 결국에 또 이 와중에 근대화를 통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백성들의 시민들의 근대화 노력과 국가의 근대화 노력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일종의 시민단체 무엇이 있냐? 독립협회 되겠습니다. 독립협회는 끊임없이 고종한테 러시아 공사관에 있지 말고 나와서 우리 한번 개혁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독립협회가 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 앞이죠. 그쪽에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독립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한번 독립하는 멋진 나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독립문을 이제 성금을 모아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옛날에 영은문이 있는 자리 되겠습니다. 영은문은 뭐냐? 옛날에 청나라 사신을 웰컴하는 장소였어. 청나라 사신이 올 경우에 그 사신을 맞이하는 문이 영은문이었는데, 이거 너무 독립적이지 않다.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문을 뭐 그렇게 크게 지어놓냐? 이거 문 없애버리고 이제 조선이 독립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걸 전 세계에 알리자라고 해서 독립문을 만들게 됩니다. 독립문만 만들었냐? 아닙니다. 최초의 민간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신문을 발간을 합니다.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백성들도 한문이 아니라서 잘 읽을 수 있고 외국인도 조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신문이 독립신문 되겠습니다. 또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일종의 회의를 열어서 만민,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해서 토론을 하고 근대화 방안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민공동회. 그리고 만민공동회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면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관리들까지 참여하게 되는 관민공동회가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선이 단순한 왕이 다스리는 군주정이었다면 이제는 군주 역시 헌법의 그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법이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던 게 또 독립협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립협회와 이 대한제국을 조금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독립협회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고종은 이제 궁궐로 다시 돌아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서 다시 궁궐로 돌아와서 이제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전 세계에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조선도 황제 나라가 되었다. 대한제국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실시를 합니다. 이 시기에 실시한 대한제국의 근대 개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광무개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광무가 바로 대한제국의 고종의 연호였기 때문에 광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광무개혁의 모토가 뭐였냐? 여러분 바로 구본신참이다.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바로 올드와 뉴를 하나로 합치겠다. 올드를 중심으로 해서 뉴를 하나로 합치는 개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은 여러분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황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권력이 황제에 집중되는 전제 군주제를 추구를 했죠. 당시의 상황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른 나라들 2학년 때 배웠던 세계사에서도 배웠겠지만 이 근대화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 많은 백성들, 시민들의 권한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민들의 권한이 커져가야 되는 흐름이랑 사실 이 전제군주제, 절대적인 황제의 권력을 추구하는 거랑은 조금 방향이 달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광무개혁과 대한제국의 한계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간파천 이후에 있었던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근대화 노력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선에서 근대화 개혁을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상황이 조선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904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청일전쟁 10년 뒤에 바로 러일전쟁이 1904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이미 아웃이 됐죠. 청일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두고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었는데 그 싸움이 마침내 전쟁으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는 거야. 청나라 아웃, 러시아 아웃. 영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일본과 동맹을 맺으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느라고 이제 조선을 직접적으로 노리지는 않았고,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걸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일본은 야금야금 조선을 이제 먹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일본은 많은 조약들을 맺습니다. 뭐 한일 의정서, 1차 한일 협약, 2차 한일 협약, 한일 신협약 등등 굉장히 많은 조약들을 맺는데 그 조약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중학교 수준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조약이 바로 을사조약 되겠습니다. 을사조약 1905년입니다. 이 을사조약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 이 두 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깁니다. 일본의 보호국화 되는 거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외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더 이상 정상 국가가 아니게 되는 거지. 을사조약 이후에는. 그래서 을사조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고 여러분 아마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유명한 글로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성신문에 썼던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놓아 통곡한다 라고 하는 글이 있을 텐데 아마 읽기 자료나 교과서에 있을 겁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읽기 자료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자, 외교권만 빼앗겼냐? 아닙니다. 이때 일본 정부는 조선 황제 아래에 어떠한 일본 관리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관리가 뭐냐? 바로 통감 되겠습니다. 통감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한 명 만들어서 이 통감을 누굴 파견하는데 이때 파견해서 온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되겠습니다. 자,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황제 아래에서 조선의 외교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자기가 장악하고 이제 정치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러일 전쟁 이후에 조선은 일본에 야금야금 먹혀가고 있고 그 중에 커다란 거 한 방이 을사조약이다. 외교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막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반대하기도 하고요. 시일야 방송대국 같은 것도 쓰고요.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 을사조약이 국제법적으로 위법하다.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협박을 통해서 을사오적에 대한 을사 관리들에 대한 그리고 을사오적들이 고종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조약을 맺었다. 이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라고 하는 동네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에 특별 사신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가서 을사조약을 반대를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헤이그 특사의 그런 외교 활동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서 많은 홍보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서구 열강들 중에서 일본이랑 싸우면서까지 조선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없었고 결국에 헤이그 특사는 그 성과는 대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헤이그 특사에 대해서 일본이 꼬투리를 잡게 되는 거지. 야, 고종, 너 을사조약을 통해서 외교권도 빼앗겨 놓고서 왜 가가지고 네덜란드에서는 우리 욕하고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계에 홍보하고 그래? 그러기야? 라고 하면서 이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게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자, 고종이 강제 퇴위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인 순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미 뭐 순종의 힘으로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사법권 빼앗기고요. 군대 해산되고요. 기타 등등 뭐 경찰권, 무슨 권 등등 다 일본의 야금야금 빼앗기게 되고 결국에 1910년 8월 29일 국치일에 일본에게 국권을 피탈,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이후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 이 이후를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시기다 라고 해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굉장히 긴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은 지금 이 뭐라 그래야 될까? 필기가 여러분 노트에 딱 완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흐름을 잘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사건의 명칭과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이름만 알면 소용이 없고 여러분이 이모군란의 내용만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과 이름을 잘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건 플러스 내용을 반드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단어가 너무 어려워. 중학생들한테 악완파천, 뭐 을미사변,
갑신정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이 용어가 계속해서 고등학교에서도 사용되고 여러분 사회에 나와서도 상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니까 역사 용어니까 반드시 이 시기에 여러분이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름과 내용을 잘 연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건들의 흐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모군란 때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되는 이유는 헤이그 특사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고, 헤이그 특사가 왜 파견되었냐? 을사조약 때문에 파견되게 된 거고, 을사조약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냐?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흐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고종이 왜 도망갔냐? 고종 자기의 부인이 명성황후가 일본으로 인해서 살해됐기 때문에 도망간 거다. 그러면은 명성황후는 왜 살해됐냐? 조선이 친러시아 정책을 펼치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일본이 살해했다. 그럼 조선은 왜 친러시아 정책을 했냐? 왜냐면 삼국 간섭에서 러시아가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조선이 그걸 보고 러시아에 붙었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왜 삼국 간섭을 했냐? 왜냐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이 쫙 이어지는 게 근대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발 여러분들 흐름을 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벌써 녹화 시간이 4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긴 시간 여러분들이 잘 선생님을 따라와 준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강의 녹화다 보니까 어색하기도 했고 좀 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너그러이 양해 부탁하고요. 다음번에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특강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럼 안녕. 안녕.